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소식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있어서 그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301개를 추가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 8월 2일부터 9월 19일 사이에 총 6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요. 매입 단가가 19,851달러 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대략 2만 달러 선에서 긁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요. 부정과 긍정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정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평균 매입 단가보다 더 밑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최저점이라고 샀는데 넌 최저점을 또 못 맞췄어. 이건 매번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개미적 관점으로 해석하면은 큰 오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형태를 보게 되면요. 이제 민둥산처럼 다시 되돌아왔는데요. 예, 가격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이 좀 더 남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끼치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자산을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계속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의 마지노선을 계속 지켜주기 위한 매수세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기가 약간 적정한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다라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가 비트코인에 있는 자산적 가치가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회사의 경영 부분하고 이런 게 주가도 더 밀리게 되고 비트코인도 더 밀리게 되는 내년에 기현상이 나올까봐 계속 마른 오징어에 계속 짜내어서 매수하려고 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항상 걱정인 게 그거라고 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가장 큰 위험 리스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체가 언제까지 매수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적 여건이 될 것이냐가 나중에 그게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량만큼 비트코인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그렇다라는 거, 심리를 최대한 그렇게 좀 주고 회사의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부분에 따른 영향성 때문에 어찌저찌 했던 간에 이런 것을 최대한 좀 계속 실드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한 매수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스닥 가상자산 사업 진출 기간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와준 게 그나마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시장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상대적 대비 좀 조정폭이 덜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은 기존에 이런 출범한다라는 내용 부분은 일찍이 그때부터 매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1년도 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겠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사업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이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증권형, 유틸리티형 이번 10월 초에 거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데스크 US에 따르면 지난 8월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출시를 했고, 금융서비스 중앙 예탁기관 DTCC도 청산 정상 과정에서 프라이빗 체인을 도입을 했다라는 점을 좀 높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유럽의 라가르드 22 총재가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금리 인상 의지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제발 유럽 쪽이 좀 빨리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에서도 의견이 좁혀져 있지 않는 상황이고 상당히 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물가를 잡는 게 우선순위라고 하면 이런 거 다 후순위로 돌려놓고 자기 욕먹을 거 감안하고 올려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웨덴이 이번에 100bp 인상을 해버렸어요. 무려 1% 금리 인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캐나다는 0.75% 인상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110.19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8월에 CPI 예상치 일본의 CPI가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BOJ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엔화 약세가 시현된 가운데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최소 75bp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줌으로써 다시 또 다 싹 잡아 먹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힘을 내고 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탄 1659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초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미국 FMC 최저 자이언트 스텝 금리 75bp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원자재 부분이 좀 소폭 밀리고 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83.94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2주 만에 최저치로 9월 미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달러화 강세가 시현된 가운데 주요국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된 점이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좀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황과 바라보고 있는 코인적 관점을 다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누군가는 자꾸 영상 조절 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영상 속도를 좀 더 업해 가지고 보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번에 상반기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다시 한번 NH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정리가 잘 돼서 이제 수치화적으로 딱딱딱 집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번 시간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보게 되면 현금 예사 자산이 감소 후에야 인플레가 종결이 됐더라. 보게 되면 현금성 예금 자산이 이렇게 치서 올라왔다가 잠깐 주춤했던 시기에 진정된 인플레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부분을 보게 됐었을 때 포인트는 코로나 이후 때 6.3조 달러. 근데 이 중에서 다이렉트로 옛날에는 이제 기업에게 약간 부양책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는 다이렉트로 돈을 꽂아줬죠. 이번 코로나 시즌에는. 그래서 그 다이렉트로 돈을 꽂아줬던 게 대략 3.8조 달러입니다. 현금 예금 자산, 직접 살포한 돈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만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올라와서 살짝 꺾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게 다 소진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진이 될 때까지는 또는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실업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때가 나와질 때까지는 연준은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건 지난 5월 달에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뭐 3반기 때도 1년 6개월만 제발 참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사먹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 사람도 매일 배고프고 불쌍한 건 알죠. 근데 그걸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중에 복지적 차원으로 그때 또 보조금이 들어갈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1, 2년 동안은 누군가는 좀 죽여놓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애들이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코인, 주식 으로 인해서 막 10배 이상 먹었어요. 만약에 3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30억 원이 생겼죠. 이 30억 원을 씨앗을 다 말리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주가의 반등을 크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코인의 반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의 투자적 관점으로 제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역지사지로 항상 입장을 바꿔서 보라고 했죠. 왜냐면 당국에서에 있는 그 사람들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업무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투자적 관점으로 희망의 회로를 풀로 돌리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업률이 어느 정도 때까지 올라와야 그나마 좀 희망성이 있냐. 평균치를 보았더니 대략 한 30만 건 정도 추이가 나오면 어느 정도 괜찮았더라 라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 30만 건이 이제 실업률이 돌파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제 대부분 못 사먹는 구간대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셔라.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도 좀 좋아졌던 배경은 아직도 경제활동의 복귀가 조금 더딘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 실업률이 최저치까지 나왔다고 했죠. 다시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번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죠? 당연히 미국의 노조 설립도 엄청난 열풍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가도 올라간 반면에 임금도 올라갔죠. 그래서 구입 능력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노조에 있는 이런 형태 때문에 이런 행동이 전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그렇지만 이런 행동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게 빨리 구매 능력이 떨어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남아져 있는 게 내년 하반기에 거의 막바지가 되었을 때 정도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라. 좀 길게 숨을 보시면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에서 수익이 또 나오고 코인에서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이 구매력이 다시 한번 증가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게 그 연준의 입장에서 그 물가를 보고 실업률 추이를 보고 항상 금리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친구들인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더 올리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셔라. 그리고 아직까지도 보게 되면 주가 추이 부분에 있어서 구매력이 아직도 꺾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코인에 있는 구매력이 이나 좀 아직도 위험자산에 있는 구매 능력이 된다라고 자꾸 표상으로 보여주니까 연준도 이런 걸 봤겠죠. 그러니 당연히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BC는 연준이 한동안 기준금리 4%대를 유지할 것이다. 내년 3월 기준금리 4.26% 정도 높아질 것 같다. 금리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아마 11개월 정도는 유지할 것 같다. 골드만삭스 미 연준의 내년 말까지는 금리 인하 없을 것 같다. 중국의 1년 만기 LPR 3.65%, 5년 만기 4.3%로 동결을 했으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여기에서 더 벌어지면 안 된다. 자본 유출을 부담을 했다. 그러니까 다 더 이상 일본도 이제 여기에서 가담을 해주면 이제 더 나이스해지는데요. 이제 물가가 점차적으로 내년이 이제 곡선이 되면 엄청나게 빨리 떨어질 것으로 보이십니다. 저는 왜냐면 중국도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유럽 쪽도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후발적으로 유럽 쪽에서도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도 이렇게 빨리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월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월가에서 우리 4% 중반대로 좀 보고 있다. 이게 월가에서 이제 이걸 좀 숨은 의도는 야 우리가 4%한 중반이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4% 중반 이상 올려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좀 돌려서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가스프롬 쪽에서 정기 점검을 위해서 22일 기준으로 일주일간 중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요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점차 좀 내려가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 인도 다 식농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출 빈도가 이제 점차 침체 구간이 들어가게 되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면 러시아는 전쟁 부분에 있는 조달 비용이 다 에너지 비용에서 나오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여기에서도 이제 러시아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합병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 대부분 이제 저번에 크림 반도 사태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도 뭐 14년도인가 아마 맞을 텐데요. 그때도 주민투표 해가지고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죠. 아무래도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선방향이 돼서 이제 9% 폭락이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러시아 증시가.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화석 연료 회사들의 그들의 사업에 가능하게 하는 은행, 사모펀드, 자산관리자의 책임을 져야 된다. 횡재세 도입을 해야 된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배우신 분이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게 전 잘 모르겠어요. 객관성이 좀, 그러니까 숨은 의도가 있는데 알면서도 이런 소리를 이런 자리에서 할 수가 있는지 전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횡재세를 도입을 하면 당연히 석유회사나 나머지 있는 회사들이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 개발 자체를 안 해버리죠. 그래서 아람코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진짜 유가 급등이 나왔던 배경은 투자가 적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투자를 안 해버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스 투자를 더 못하게 하면서 인플레를 더욱더 자극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 유엔 사무총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누군가에다가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사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단기적인 해법인 부분이지 장기적으로 해법을 주는 사항이 절대적으로 아니거든요. 아무튼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다 배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누군가를 조져서 이렇게 만든다? 그게 과연 지금에 있는 시대에서 먹힐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기에 지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다음으로 올해 FMC 후에 대체적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9월달 가장 안 좋았던 역대급 장이라고 하는데 9월달 매번 안 좋았고 비트코인도 매번 거의 안 좋았던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FMC 이후에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진행률이 60%대까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여전히 반감기 이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 주었어요. 평균치로는.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에 있는 효과가 아직은 과거 대비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반감기가 주는 시그널과 힘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ASOL 이 지표가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장기 보유자의 매도에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온체인 데이터가 자기가 보고 판단하기 쉽고 이게 매수 포인트에 잘 맞았던 걸 잘 골라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잘 선택을 해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주 안에 락이 풀리는 토큰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 뒤에 비트코인 GBTC 펀드 마켓 거래량 감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보았을 때도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젤 하드 포크가 27일 정도 때 이제 드디어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에이다도 이제 거의 날짜가 가까워졌으니까. 그리고 닉네임 헬리곰님이 저한테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부분이 정말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크로 관점, 차트 관점에서 병행해서 예리하고 트레이닝 많이 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장초적 관점에서 단타 소질 없고 희망회로 방송만 많이 되어 왔다면 꼭 들어볼 만하다. 방송 지루하고 지루한 거 인정합니다. 중독성 없고 인정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 저한테 매우 큰 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현재 채굴 코인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1등이고요. 56%, 레이븐 코인이 2등 10%, 에르고가 9.7%, 이더리움 POW가 8.8%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코멘트로는 아마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요. 항상 구독자님,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정말 저도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이 좀 더, 1년 정도 더 남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죠, 항상. 왜냐? 근데 제가 일개 유튜버, 거의 쩌리급인데, 또 가장 구독자 수가 거의 많으신 코인 유튜버 분들 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희망회로보다 가장 객관성 있게 현실적으로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하니 이 정도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내가 좀
본인만의 계획과 기준에 맞춰가지고 1년에 있는 그런 농사를 잘 지어보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 안 없어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보시다시피 제 위에서 보게 되면 나스닥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2020년도 거의 연말 때쯤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곧바로 시행을 한다는 거 가이드라인이 나오니까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거의 듣보잡 코인 말고 약간 규모가 좀 있는 코인들 위주로만 잘 편입을 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분명히 저는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무리해서만 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무리하실까봐 단기적으로 또 이런 패턴으로 또 묻지마 투자 형태로 또 나올까봐 이런 자료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수치화된 자료를 보여드려야 더욱더 객관적이고 더욱더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본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M2 비중하고 저기 살포했던 돈이 직접 쥐어졌기 때문에 실업수당도 받죠. 최저임금도 높아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노조 설립이 열풍이 되면서 전체적인 또 어떻게 보면 인건비 자체가 좀 방어가 됐죠. 물가 대비 올라간 만큼 좀 임금이 안 올라와 준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또 따라와 주었습니다. 체력이 되니까. 그러니 생각보다 더 더디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1년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뭐 상반기 때부터 맨날 1년 6개월 이야기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또 지났으니까 대부분 내년 거의 끝자락 연말 때까지는 여유롭게 투자를 좀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